2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글로벌 성장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워런 버핏의 식품업체 인수 소식과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주가 부진한 반면 에너지 관련주는 강했습니다. 버핏의 인수 타깃이 된 HJ 하인즈는 20% 가까이 치솟았고 버크셔 역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7%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3%, 0.0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 악화가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가 마이너스 예금 금리가 가능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큰 힘이 되진 못했습니다. 영국은 0.5%, 독일과 프랑스는 1.05%, 0.78% 하락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리즈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공동으로 유명 식품업체 HJ 하인즈를 인수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시리즈의 매입가는 주당 72달러 5센트이며 이는 HJ 하인즈의 전일 종가인 60달러 48센트보다 높은 것입니다. 버크셔는 이번 인수에 12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를 내기로 했는데요. 버크셔와 시리즈 캐피탈은 또 내부 현금으로 인수 자금을 충당하며 HJ 하인즈의 부채도 떠안기로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가 전분기 대비 0.6%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3대 경제 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성장률이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 정도로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도 전분기 대비 0.1%, 연율 기준으로는 0.4%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경기 위축세는 지난해 4분기 침체가 끝났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3분기 연속 이어졌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일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는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눈폭풍에 따른 일시적인 영향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어 고용 개선에는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7천 건 급감한 34만 1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6만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그러나 2주일 전 수치는 종전 36만 6천 건에서 36만 8천 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유럽연합 11개국이 도입할 예정인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거치는 세금 규모만 300억에서 350억 유로에 이를 전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조세 담당 알기르다스 사메타 집행위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세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순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은 경제 지표는 호조로 작용을 했지만 유로존에서 악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로존 경제 성장이 역성장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쉬어가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감하면서 장 초반의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1980포인트 턱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리 동결과 옵션 만기를 겹쳤던 이벤트 대회였는데요. 매물이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란 우려와 달리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3대 지수가 장 초반 하락 출발했는데 낙폭을 많이 줄여주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나타났죠.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전략 후강으로 3일 연속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973까지 9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198까지 1포인트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1,521까지 역시 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 침체 소식에 유럽 증시가 하락하자 시초가 하락 출발하였으나 당 초반 낙폭을 만회한 후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습니다. 지수는 3일 연속 혼조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이 지속되고 전략 후황으로 일중 최고치 부근에 마쳤습니다. 또한 전일에 이어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2000년 11월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재갱신하였고 S&P 500 지수도 2007년 11월 초 이후 종가 기준 5년 내 최고치를 재기록하며 시장은 조정과 상승이 혼재되면서도 전체적으로 상승상이 지속되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유로존의 4분기 GDP 성장률이 0.6% 하락해 예상치 0.4%를 밑돌며 2009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일본의 4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1%, 연일로 0.4% 감소해 3분기 연속 침체가 지속되며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반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34만 1천 건으로 전주 36만 6천 건, 예상치 36만 건을 하회하며 2주 연속 감소해 고용 수준이 개선되었고 워렌 버핏이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식품업체인 하인즈를 280억 달러의 인수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음식료,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79개 업종이 상승해 상승 업종이 소폭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4개, 나스닥 100 종목 중 52개, S&P 500 종목 중 261개 종목이 상승해 전일에 이어 나스닥과 S&P 500 중심으로 상승 종목이 소폭 많으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세는 장중 조정을 거치며 상승 중이고 종목 업종별 그리고 시장별로 조정과 상승이 혼조되면서 상승하고 있어 지수 상승폭은 작았지만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인수한 하인즈가 19.87% 폭등하고 헬리버튼이 6.07%, 베스트바이가 3.9%, US 엑스스틸 그룹이 3.15%씩 급등한 것을 비롯해 알코아, 마이크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JC펜이 CVS, JP모건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고 애플은 3일간 소폭 하락하였지만 재차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만간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증시가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니 주도 업종 중심으로 매수 지속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도 업종으로는 금융, 반도체, IT, 통신, 에너지 등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거래일째 쉬어갔지만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는 지속해 보자라는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V자형 급변동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주간시장 대비해서 0.35포인트 하락한 262.45에 마쳤는데 고점이 262.80, 저점이 261.10으로 변동폭은 1.7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거래량은 2433계약으로 일주일 만에 2만 계약 이상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합의 출발 후 유로존과 일본의 4분기 경기 침체 소식에 유럽 증시가 하락하자 장초반 1.7포인트 급락하다 점차 안정되며 반등하여 낙폭을 축소한 채 약부합에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V자의 급변동 성장이 전개되었지만 매매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활발한 장세였습니다. 개인이 583계약, 기관이 26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607계약 매도하며 개인의 매수대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800계약까지 매수하다 수량을 줄였고 외국인은 장 초반 600계약 매도량을 장 마감까지 유지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콜은 약보합, 풋은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옵션 2월물이 청산되고 3월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장중 선물지수가 급락하자 콜이 20% 가까이 하락하고 풋은 30% 급등하였지만 선물지수가 낙폭을 축소하자 콜은 약보합, 풋은 강보합에 마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이벤트 데이를 무사하게 넘겼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닷새째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1980포인트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전망과 함께 또 선물 옵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는 시초가 강보합에 출발해 외국인들의 매도로 장중 두 차례나 하락 반전과 상승 반전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매수하자 장중 1986포인트까지 상승한 후 1979포인트에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포스코, LG전자 등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장중 박스권에서 급등락하며 콜옵션과 풋옵션이 저점 대비 6배까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다 종가 기준으로 콜이 상승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옵션을 양매도하는 양매도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산업일간 베이스인 콘텐츠 폭이 1.35포인트까지 확대되며 옵션 만기로 장중 급등나가는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만기 이후 국내 증시를 전망해 보면 국내 증시가 1930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해 1차 저항선인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와 2차 저항선인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돌파하여 조만간 박스권 고점 부근인 종합지수 2점,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넘어 본격적 랠리를 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물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증권, 삼성생명,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IT, 자동차, 금융, 통신, 전기가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업종 종목별로 매수 지속하고 선물 옵션도 긍정적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로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5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장 초반 선물을 262.5에서 263포인트 사이에 매수해 상승 시 265포인트 전후에 청산하는 긍정적 관점에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73, 선물지수로 262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2000, 선물지수로 265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수는 선물지수 261.5포인트,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5.5포인트 전후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1에서 상한선 267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풋매도 또는 콜 매수 또는 강세 콜 스프레드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변동성도 증가하지만 점진적으로 상승으로 지수의 점진적 상승으로 프리미엄 변동폭은 지수 변동폭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고점 대비 하락할 수 있어 옵션은 당분간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풋 매도는 지수가 상승하거나 변동성이 축소되는 보합권일 때 유리하고 콜 매수는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증가할 때 유리하며 강세 콜 스프레드는 콜 내가격 매수 한 계약과 등가격 매도 한 계약으로 지수 상승과 변동성 중립으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않으면 특히 지수가 상승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콜 매수란 콜 내가격 매수 한 계약에 등가격 매도 한 계약과 외가격 매도 한 계약으로 델타 값은 0이 되도록 해 지수가 상승하되 보합권 정체 국면일 때 유리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 전망과 또 파생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재갈공명 한현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는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U 11개국이 도입키로 예고한 토빈세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공식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정대로 네. EU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토빈세를 도입하는 그런 수순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현재 11개국이 이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16개국은 다소 이제 진통이 있어서 같이 현재 합류가 늦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11개국이 발의해서 내년 1월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됐습니다. 주식과 채권 거래에 최소 0.1%의 거래세를 부과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최소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거래세와 토빈세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 경제학자인 토빈의 의중이 이 금융거래세에 포함이 돼 있어서 애칭으로 이제 토빈세라고 부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빈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죠. 지난해 8월부터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빈세는 거래 쌍방 중 한 금융기관이 11개국의 본사를 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괄적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반발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독일은 이전부터 2014년부터 토빈세 도입의 일정을 제시를 했고 이 이행대로 현재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토빈세 도입에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 금융거래가 활발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미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토빈세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네. 반대 입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나온 것이 영국과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U 17개국 중에서도 11개국이 먼저 시행하는 것도 6개국이 현재 참여 의사를 나타내지 않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포함되는 국가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와 에스토니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가 이 11개국에 들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거래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프랑스 채권을 매매하는 영국계 은행도 채권의 그 국적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세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한 상업은행이 네. 홍콩에서 프랑스 국채를 매매할 경우에 이도 그 이른바 토빈세 거래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 보전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논란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와 특히 영국이 가장 현재 반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거래 지역에 관계없이 11개국의 상품을 거래될 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토빈스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국제적인 공감대는 아직 형성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좀 풀리게 될까요? 아직 시간은 뭐 한 11개월, 네. 11개월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손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 답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토빈세 도입 일정이 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지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그 토빈세를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나온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런 그 이중과세 방지 협정, 특히 대형 투자은행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국가도 있고, 네. 금융거래세와 유사한 이런 그 거래세 내용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나 다중과세 이런 부분을 그 세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11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그 11개국의 그 주식과 채권, 금융상품의 매매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되면 EU 지역에 약 300억 유로, 하나로 환산하면 43조 원 정도의 세수 확대 기여 효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줄어들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여전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이틀간의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국채 등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현행 76조 엔 그리고 신용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25조 엔으로 각각 유지한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죠. 이번 회의는 네. 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뭐 예견을 했고요. 이른바 시라카 마사키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그 금통이었다라는 점에서 네. 추가적으로 정책의 여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라카 마사키 총재는 지난 그 1월 금통위 때 3월 19일 날 조기 퇴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미 밝혔고 네. 2월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달 금통위가 일본 BOJ가 3월 6일부터 7일 양일간에 걸쳐 열리기 때문에 3월 19일 이전에 이 새로운 그 BOJ 총재의 인선이 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 통화정책위원이었던 미야자 류조 통화정책위원은 현재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 2% 상승에 근접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자는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의 금리 수준을 제시를 했지만 일부 금융통화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 현재 BOJ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통화정책위원도 상당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산 매입 규모 101조 엔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을 밝혔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매월 13조 엔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건들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BOJ 금융정책회의에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시각이 보다 유연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네. 경제 성장률만 봐도 상당수 이런 성장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저점이 4분기라는 것이 현재 국제금융가의 관측이고요. 일본 내 시각도 4분기에 경기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내각부가 지난해 연간 GDP,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1.9%로 올라섰다라고 밝혔는데요. 2011년
0.6% 수축세에서 반전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BOJ는 성명서에서 1월에는 경기가 여전히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성명서에서는 약화 흐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문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BOJ도 일본의 경기가 약세를 멈추고 향후 2개월 향후의 경기 판단도 상향 조정한 흐름이 이번 성명서에서 담긴 일본 경제를 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엔저 효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은 턴어라운드를 가져가고 있지만 1월 수입 물가 지수가 10.8%나 오르면서 향후 물가 부분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의 내수 기여도는 2.8%, 순수출은 마이너스 0.9%로 내수 비중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렇게 물가 부담이 커지게 되면 내수 기여도가 떨어지게 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영향으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이것이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을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엔저 효과에 따른 경기 호전이 진행 중이다라는 건데 새로운 BOJ 총재 선출 이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추가로 가동될 수도 있을까요? 예견대로라면 네. 그렇게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이제 그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G20 회담이 열리게 되죠. 이 엔저에 대한 비판을 막는데 당장 올인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3월 금통위부터 새롭게 BOJ 총재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의 그 엔저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매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회담의 영향 때문에 엔화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7%나 변동폭이 매우 컸었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92.78엔까지 내리는 그런 강세 흐름이 나타났지만 2차 현재 목표치 95엔대까지 그 터치를 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3월부터 하반기까지 95엔에서 100엔대 수준의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아베노믹스의 속도 조절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원화의 움직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우리도 촉각을 곤두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빈스를 둘러싼 이슈와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 이벤트가 많아서 우려했었는데 큰 충격 없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이날까지 이어졌는데요. 5거래일 연속이죠. 또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면 철강주가 많이 올랐고 또 그동안 방어주로서 역할을 해주던 통신주는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닷새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197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1970포인트대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훌쩍 뛰어넘는 모습은 역시 수급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통신업들이 대부분 2%대 약세가 일어난 반면에 철강 종목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바로 글로벌 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한, 즉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13년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틀째 상승하면서 512포인트 기록되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을 다시 한번 추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신공항 관련 테마주들, 동방선기 등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이 다음 같은 종목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좀 나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년비 한 10%대 줄어든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어떤 다음의 주가의 수준은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3년 공격적인 마케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액 한 5천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격하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 화두는 환율이죠. 과연 이 환율에 대한 해법 찾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어떤 이번 매수는요, 네. 철저한 엔저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회의에서 엔저 부분이 많이 이제 다뤄질 수밖에 없겠지만은요, 네. 사실은 우리 기대치만큼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기조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일정 부분 반등과 심리적 안정이 좀 기인한 흐름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은요, 과연 양시장의 매수세가 지금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선물을 쭉 매수했던 부분을 본다면 일정 부분 선물에 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항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좀 순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외 글로벌 변수 자체가 아직은 상존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장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요. 역시 삼성전자가 150만 원대 안착에 성공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짝 지금 150만 원대까지 추격한 모습인데요. 150만 원 안착을 한다면 투심은 굉장히 다시 한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시장의 어떤 심리적 파괴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안착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면 모든 주요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추가 상승 가능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오늘 금요일장이죠.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우선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이 단기적으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2013년 전체적인 글로벌 동조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강화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개월 연속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는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올해 전망은 굉장히 밝은 상황이지만은요. 현 시점 바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조금씩 모아간다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은 분명히 주도주가 없는 주도주 부재의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섣부른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에 매진하는 전략은 별로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2000포인트에 대한 기술적 부담도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반등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한번 좀 잘라주는 대응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은 대형주 추격 매수 지점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우위인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표주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환매도 굉장히 좀 잘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어떤 비중만큼은 코스닥 투자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형주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 다만 코스닥 쪽에서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 들고 오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 관심 종목은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아나패스라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의 이 타이밍 컨트롤러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아나패스라면 또 LG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회사는 뭐 TLI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상당히 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월 이후에 기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한국 투자밸류 같은 경우에도 5% 이상의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울트라 HD TV와 OLED TV가 생산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된다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최근 보면 주주 관리 측면에서도 주당 300원 정도의 배당을 하는 것을 본다면 굉장히 좀 기업 가치에 어떤 상당히 좀 고려하고 있는 부분에 경영진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오늘 가격 13,000원 정도에서 일단 매수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아나패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환율을 둘러싸고 각국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환율 경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신차 개발 등을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쌍용차의 대조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참여해 신주 1,454만 5,455주를 취득합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후 넉 달째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어제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주요 정책 대상별 분과로 운영됩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요 20개국이 급격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촉발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성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5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동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환율 전쟁을 초래하는 인위적 통화 가치 절하 경쟁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G20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준으로부터 계속 괴리되지 않도록 한다고 표명했으며 통화 가치의 경쟁적 절하를 피한다는 문구도 성명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환율 전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난 12일 선진국 7개국 간에 합의한 공동 성명을 G20 차원에서 재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인위적 통화가치 절하와 보호무역 주의를 반대하는 내용을 공동 성명 형식으로 담아서 엔화 가치 하락을 통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구사하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을 통해서 각국 정부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금융 완화에 나서거나 외환거래에 참여해 시장을 움직이는 환율 개입을 단행하지 않도록 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히는 이번 G20 회의에서 일본은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가 디플레이션 타겟 정책이라는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한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일본의 엔저 유도와 각국의 경쟁적 통화 절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신차 개발 등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쌍용 자동차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제3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800억 원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는데요. 모 기업인 마인드라도 이를 즉각 승인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 규모는 약 1,455만 주인데 최대 주주인 마인드라가 참여하게 됩니다. 증자 비율은 11.9%며 신주 발행가는 5,500원, 납입 예정일은 오는 5월 22일이고 6월 7일에 상장되게 됩니다. 쌍용차는 유상증자와 별도로 채권 만기도 연장을 했는데요. 고엔카 쌍용차 사장은 내년 만기가 다가오는 954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2015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유상증자와 채권 만기 연장을 통해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754억 원에 이르게 됐는데요. 쌍용차는 이번에 마련된 투자 금액을 2015년 출시가 목표인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100의 개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엔카 사장은 유상증자 결정은 쌍용차의 조기 정상화에 대한 마인드라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과거의 문제와 상관없이 미래 제품 개발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유일 대표이사는 이번 유상증자 결정으로 투자 재원 확보는 물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차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집행을 통해서 제품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쌍용차는 투자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국정조사가 논의되는 등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째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동결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어제 한국은행은 김중수 중앙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이어지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인하한 바 있지만 이유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부 불안 요인에도 국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회복론의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한은의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0.4%로 기대에 못 미쳤지만 전분기 0.1%보다 개선됐고 1월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선방한 데다 12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 늘어나 4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부동산 경기 회복과 중국이 8% 가까운 성장세를 지속한 점, 그리고 EU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금리를 동결한 점,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는 점 등 대외 여건이 나아진 점도 배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과 이웃나라 일본의 무제한 통화 완화가 변수인데요. 핵실험이 금융시장에 미친 단기적인 충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85.95엔에서 최근 94엔대까지 치솟아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생산성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들썩이는 농산물 가격을 포함해 물가 전반을 잡고자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정부가 나선 것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가 물가 안정 기반을 해친다는 인식에서인데요. 정부는 어제 서울미래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주연관 차관보 주재로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TF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그리고 서비스 공급 구조 개선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농산물 분과는 유통 단계 단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산지에선 농협의 계약 재배와 같이 생산지, 소비지를 연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를 거점별로 개설해서 중간 유통 단계를 효율화하고 소비자에선 직거래 장터와 공동체 지원 농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슈의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